제 사위와 그 시댁은 제 딸이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쓸모없는 계집이라며 딸을 집에서 내쫓았죠. 제가 딸을 거두고 보살폈습니다. 3년 후 전 사위의 가족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고 그 아이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늦얼음 장맛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촌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좁은 부엌에서 손에 밀가루 반죽을 묻힌 채 동그랗고 향긋한 단팥빵을 능숙하게 빚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제 두 손주가 만화 영화를 보며 웃는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곰돌이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였을 겁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듯 단호하고 조급한 두 번의 벨소리였죠. 저는 반죽 묻은 손을 멈춘 채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낙고해진 앞치마에 손을 닿고 앞으로 닥칠 일을 이미 아는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처마 밑으로 문을 열자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대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치스러운 풍경이었죠. 제 앞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 전사위인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구겨져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헬쑥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때문에 예전의 세련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부모님인 강대호 회장과 최미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떡 벌어진 어깨와 엄격한 얼굴로 명령에 익숙한 사람처럼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늘 그랬듯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계산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와인과 수입 과일로 가득 찬 반짝이는 셀로판지로 포장된 커다란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그녀가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이 근처를 지나다가 인사나 드릴까 해서 들렀습니다. 마치 화해의 제물이라도 되는 양, 제 호의를 사려는 듯 바구니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며 말을 길게 느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말은 꿀을 바른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바구니를 받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더 활짝 열고 속은 온통 떨렸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저는 마치 평범한 방문객을 맞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낡은 나무 바닥 위로 그들의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의자와 바닥에 아이들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작은 거실을 훑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서 저희 집의 소박함을 자신의 호화로운 대저택과 비교하며 판단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앉았지만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뻣뻣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사라지고 싶다는 듯 바닥만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국화차 3잔을 내왔습니다. 손의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 여사는 다시 달콤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 손주에게 보상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손주라는 단어를 마치
심장을 겨냥한 화살처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발음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고 지훈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고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얻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속에서 차오르는 경멸을 감추기 위한 미소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대답하는 대신 저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며 제 딸 수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게 아이 좀 데리고 나오너라.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안쪽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처럼 평온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토끼 그림이 그려진 분홍색 잠옷을 입은 제 손녀 하은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살짝 곱슬거리는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민준을 쏙 빼닮았지만 까맣고 반짝이는 눈은 제 딸을 닮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방 안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품을 하며 수진이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강씨 집안 세 사람은 그대로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최 여사의 미소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얼굴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떨며 크게 뜬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늘 침착하던 강 회장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아이잖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추측 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죠. 3년 전 수진이가 눈처럼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날, 저는 딸의 인생이 마침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렸다고 믿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화려한 정원에서 나무에 매달린 노란 조명들이 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난초가 곳곳을 장식하고 그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녔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하얀 자갈길을 따라 제단으로 인도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였죠. 수진이의 드레스는 길고 우아한 자락을 구름처럼 끌며 부드럽게 바닥에 스쳤습니다. 딸은 행복으로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에게 딸의 손을 건네주며 저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민주는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맹세라도 하듯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생전 저를 지켜주었듯 그가 제 딸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민주는 번쩍이는 차를 몰고 수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명 빵집의 케이크, 신선한 수입과일, 심지어 한 번은 프랑스에서 온 특별한 와인이라며 선물 보따리를 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는 웃고 열정적으로 말하며 가족 사업 이야기와 수진이와 함께 떠나는 꿈 같은 곳으로의 여행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모님. 이제 수진이는 제 공주님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았고 발그레한 뺨으로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힘겹게 살았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듯 마침내 인생이 딸에게 미소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수진이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은 좀 까다로우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엄마. 딸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무척 강조하세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그저 모든 것을 자신들의 규칙에 맞춰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부자들의 관습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내고 제가 늘 딸을 사랑했던 것처럼 수진이가 그 집에서 사랑받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툇마루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고 민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저희 아기 가졌어요. 저는 슬픔이 아닌 행복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이 집의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강씨 집안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대저택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하인들은 쉴 새 없이 오갔으며 식탁 위에는 평생 본 적 없는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와인잔을 들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강씨 가문의 자랑이 될 겁니다.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이질감을 느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을 쓸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딸이 말했습니다. 방금 초음파 검사받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딸이래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흐르더니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최 여사의 날카롭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라고? 이 쓸모없는 것? 우리 강씨 집안에 저런 쓸모없는 계집은 필요 없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불렀지만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딸의 번호로 그리고 민준의 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닥쳐올 것 같은 느낌,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한밤중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번호였습니다. 엄마, 도와줘. 딸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섞여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나 집에서 쫓겨났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집어들고 녹슨 트럭에 올라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려 와이퍼가 소용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평생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내 딸 수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신의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제법 부른 수진이가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열린 가방에서 나온 아기 옷들이 흙탕물 웅덩이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베네저고리들, 제가 직접 떠주었던 털모자가 이제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을 올려다보자 민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거칠게 닫히기 전 아주 잠시 동안이었죠. 그는 우리를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빗속을 달려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외투를 벗어 딸에게 덮어주며 추위를 막아주려 애썼습니다. 수진이는 붉게 충혈된 눈과 창백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끝내지 못하게 하고 몸을 일으키도록 도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흩어진 옷까지 안아 작은 양말 하나까지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트럭으로 딸을 부축하며 어깨를 잡았을 때 저는 부서지는 마음으로 딸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한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도 다시는 내 딸을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딸이 쓰던 옛날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딸이 젊은 날의 꿈을 키우며 자랐던 곳이었죠. 햇살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걷고 낡은 책상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수진이가 벽에 걸어두었던 결혼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도왔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마음을 접으려는 듯 느린 동작으로 이불을 갰습니다. 처음 며칠 밤 동안 저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흐느낌에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딸은 제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듯 아주 희미하게 울었지만 이 작은 집에서는 모든 소리가 증폭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더는 견딜 수 없어 조용히 방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수진이는 침대에 웅크린 채배를 감싸 안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미안해.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딸 옆에 앉아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수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란다. 저는 제가 아는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죠. 향긋한 미역국, 생강을 넣은 닭곰탕, 그리고 손으로 직접 짠 오렌지 주스. 너와 아기를 위해서 먹어야 해. 저는 딸 앞에 음식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매일 오후 저는 딸을 데리고 나무가 우거진 동네 길을 산책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새소리가 딸에게 조금이나마 평화를 되찾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 호기심, 어린 표정,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따님이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면서요? 시장에서 채소를 사던 한 이웃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때문에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정중했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반응을 살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지쳤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닌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테이블은 낡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볶은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메웠으며 천장에 매달린 램프가 마치 조용한 조롱처럼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이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가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거래를 끝내러 온 사람처럼 변호사와 함께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숨이 멎을 만큼 큰 금액이 적힌 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수진이 쪽으로 종이를 밀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딸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수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도 두려움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 그녀가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끝을 알리는 듯 단호한 몸짓으로 수표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민주는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진이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강하고 메마른 필체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자식 같은 건 없어. 그 아이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그의 말은 수진이의 마음에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희망까지 베어버리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 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수진이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아기 옷을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딸이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쌌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딸이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을 보고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렀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폭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트럭에 수진이를 태우고 빗줄기를 뚫고 달렸습니다. 물이 바퀴 절반까지 차올랐고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혀 윙윙거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 동네 보건소는 작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나이든 의사 한 명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젊은 간호사 2명뿐이었습니다. 분만실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간소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딸 곁을 지키며 속삭였습니다. 힘내, 딸. 엄마가 여기 있잖니.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맑고 우렁찬 첫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지친 수진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고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다시 수진이의 배에 청진기를 대보더니 배가 아직 많이 가라앉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한 명 더 있어요. 분만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5분 후 더 크고 힘찬 또 다른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맙소사, 남자아이입니다. 쌍둥이를 낳았군요. 아들과 딸입니다. 저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두 손줄을 껴안았습니다. 탈진한 상태에서도 미소 짓는 수진이를 보며 우리는 가장 힘든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와 아기들이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저는 딸이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사립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과지를 판독했던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고 기계적인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임신 초기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뒤에 가려져 있어서 초음파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들인 지훈이는 우리의 비밀이 될 것이다. 저 바깥 세상, 강씨 집안 같은 사람들은 단지 성별 때문에 아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지훈이의 존재를 알 자격이 없었다. 저는 수진이와 두 손주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울 것이다. 그 가족의 거짓과 잔인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비오는 밤 제 딸을 쓰레기처럼 집에서 내쫓았던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강씨 집안이 감히 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인연을 영원히 끊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위선과 탐욕을 드러낸 채 제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수진이가 작은 하은이를 데리고 나온 후 강씨 집안 세 사람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 작은 거실의 공기는 마치 그들의 존재가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토끼 잠옷을 입은 하은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하품을 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수진이는 딸을 굳게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딸이 고통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은이를 가슴에 꽉 안는 모습에서 내면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뒤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떨리며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라니 참 귀엽구나. 그녀는 진심이 결여든 머뭇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하은이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만화 영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안쪽 방문으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들었는데요. 남자아이는 어디 있죠, 박 여사님?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기 위해 순간을 길게 느리며 천천히 국화차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쌍둥이라니요. 저는 놀란 척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봅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고 다시 하은이를 보며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은 이 아이 하나뿐입니다. 그렇지, 딸아? 저는 하은이가 그들이 알아야 할 전부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듯 하나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딸은 하은이를 굳게 껴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은편 세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가죽 구두가 나무 바닥을 삐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젠장. 그가 좌절감의 찬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 모든 게 헛수고였잖아. 그는 멈춰서서 저를 보았고 이어서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늘 점잖던 강 회장 역시 예의라는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가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하은이가 깜짝 놀라 엄마 품에 더 파고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아무 여자애나 보려고 온 줄 아나. 그는 여자애라는 단어를 마치 모욕을 뱉어내듯 강조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 손자는 어디 있소, 박 여사? 그의 질문은 마치 그들 스스로가 경멸했던 존재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듯한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말은 제 분노에 불을 지폈지만 그 분노는 이내 절대적인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거짓 미소를 짓는 최 여사, 우월감에 젖은 강 회장,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 민준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뉘우침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고 사랑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를 위해, 그들의 후계자인 손자를 위해, 그들이 가문의 자랑이라 여기는 존재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작은 손녀 하은이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곧장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빗줄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적통 손자를 찾으러 오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집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는 사랑받는 아이들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출구를 턱으로 가리키며 주저없이 덧붙였습니다. 돌아가시죠. 최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 손주를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우리 사이의 강철벽처럼 떨어졌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서 혼란을, 강 회장의 눈에서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가만히 서서 수진이와 하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듯한 후회의 빛을 감지했지만 그 빛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에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선물 바구니를 그대로 둔 채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마치 마지막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제 뒤에서 하은이를 안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하은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수진이의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딸아. 속으로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나 아이들이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강씨 집안이 다녀간 후 몇 주 동안은 거짓된 평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제 작은 집은 여전히 하은이와 지훈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마당에 데리고 나갈 때마다 주위를 살피며 멀리서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두려움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지만 집 앞을 차가 지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의 찢어진 스웨터를 꿰매고 있는데 친절한 옆집 아주머니가 갓 구운 바나나 빵 한 접시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남자가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박 여사님 댁을 묵고 다니더라고요. 그녀는 악의 없이 호기심에 말했지만 그 말은 제게 바늘처럼 밝혔습니다. 뭐라고 물었는데요? 저는 손으로 바늘을 꽉 쥐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사님이 어디 사시는지, 여기 몇 명이 사는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찾아보라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미소 지었지만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의 흔적을 맡았고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직후 수진이와 제가 하은이와 지훈이에게 밥을 먹이고 아이들이 방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건조하고 금속성의 소리가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본능적으로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으로 걸어가 무슨 일이든 기다릴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란 현관등 아래에는 민준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만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번쩍이는 벤츠는 없었고 낡은 세단이었습니다. 마치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세련된 양복 대신 평범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후회하는 표정이 치밀하게 연습된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난번에는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장모님과 수진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저 너무 지쳤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진심도 없이 외운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은 채 입구를 막았습니다. 피곤하다는 건 내 핏줄을 부정할 핑계가 되지 않아. 저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큰 키는 저를 위압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위협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소, 박 여사. 수진이가 쌍둥이를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걸. 우리 사람들이 공원에서 아이들을 봤소. 그의 말은 제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벽을 부수는 총알 같았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네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민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제 뒤에 하은이를 안고 서 있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을 보게 해줘. 내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는 마치 수진이가 안고 있는 손녀 하은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아들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된다고? 저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넌 3년 전에 내 딸을 빗속에 무릎 꿇게 내버려뒀을 때, 딸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권리를 포기했어.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여기 내 딸과 손녀가 있어. 하지만 당신들은 이 아이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했지. 당신들은 내 손주들 중 누구도 다시 볼 자격이 없어. 제 말은 무자비한 강철벽과 같았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강 회장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처럼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 많은 지훈이가 밖으로 달려나와 제 다리 뒤에 숨어 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은 누구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질문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민준과 강 회장의 시선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채 지훈이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후계자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지훈이를 안으로 밀어넣고 그 시선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누나랑 가서 놀아, 아가. 저는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감히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오. 우리 손자를 못 보게 막고 있는 거요. 당신을 고소하겠소. 민준이 용기를 되찾은 듯 더 단호한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법은 우리 편일 겁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런 비참한 곳보다 더 나은 미래가 필요하다고요. 비참한이라는 단어는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수진이를 키우고 손주들을 보호했던 제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핏줄을 버린 그가 감히 비참하다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당신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손잡이에 손을 얹고 그들 앞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건조한 소리가 단호한 선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에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분노에 찬 얼굴로 떠나고 정확히 일주일 후 우체부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정법원의 붉은 인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져나올 듯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자 소장의 모든 문장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씨 집안은 민준과 지훈이 사이의 친자관계 인정을 요구했고 나아가 강지훈의 완전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인 양 아이에게 이미 자신들의 성을 붙여놓았더군요. 제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고 조용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딸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딸을 굳게 껴안고 강한 척하려 애썼습니다. 두려워 마라, 수진아. 진실은 우리 편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떨고 있었습니다. 패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싸움이 제 가족을 또 다른 폭풍 속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신문을 펼치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씨 가문의 비극, 이기적인 할머니, 적통손자, 만남 방해. 기사에는 치밀하게 준비된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민준이 나이든 부모님 옆에 앉아 있었고, 최 여사는 값비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의 존재에 대해 속았다고 주장했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수진이와 제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리가 부유한 그들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신문을 구겨버렸고 그 분노는 이내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지훈이를 빼앗으려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기사의 여파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 하은이와 지훈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 제 손을 잡고 유치원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주변의 이상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이제 말없이 물건 무게만 재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근처 과일 가게 아저씨는 손님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욕심도 많지 부자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애를 붙잡고 있다잖아. 모든 말이 심장의 바늘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은이와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지만 속으로는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오늘 채소 가게 아줌마가 사탕 안 줬어요?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탕이 다 떨어졌나 보다. 내일 할머니가 사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사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과 이야기 속에서 기쁨을 찾던 원래 독서 모임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저를 차에 초대하던 회장님은 갑자기 그날의 주제를 가문의 혈통의 중요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제 눈을 피했고 몇몇은 제가 지나갈 때 수군거렸습니다. 몇 분 더 머물러 보려 했지만 분위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겨 모임 중간에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은 제 영혼을 찢어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이 설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씨 집안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계속 지어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친구인 김인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정의로운 분이라는 명성은 동네에 여전히 자자했습니다. 저는 노란 데이지가 가득한 정원이 있는 그의 작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수진이가 강씨 집에서 쫓겨났던 밤부터 그들이 지훈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나타났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진지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이 사건을 돕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옷장에 보관해 두었던 가족의 추억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의 이혼 서류와 함께 민준이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서명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준이 분노에 차섰었던 너와 그 아이와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잔인하게 적힌 누런 종이 쪽지도 발견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깊은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수진이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즉 분유, 기저귀, 병원 진료비 등을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강 씨 집안에서는 단일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수증, 모든 청구서는 우리의 굳건함의 증거였고 저는 그것들을 모두 두꺼운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한편 강 씨 집안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신문에 등장하며 비극적인 어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자에 대한 사랑과 헤어진 가족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단어는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숨기는 거짓된 페인트 칠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박 여사님.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단 한 번만 말할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힘을 주었지만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잠든 손주들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다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재판 전날 밤 수진이와 저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노란 전구 불빛이 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모습은 강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면 어떡해요? 딸의 질문은 제 영혼을 꿰뚫었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진실은 여기 있단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절대 지지 않아. 저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제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수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재판 당일 시내 가정법원의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이야기를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동네 주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절했던 몇몇 사람들은 이제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며 가슴에 응어리가 졌습니다. 수진이, 김 변호사님, 그리고 저는 첫 줄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가락은 제게서 안식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딸에게 평온함을 전해주려 부드럽게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강씨 집안이 차가운 조각상처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장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했으며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재판이 아니라 휴가를 온 사람처럼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결코 패배를 모르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처럼 철옹성 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얼음장 같은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훈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명예와 우리가 견뎌온 모든 것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변호사인 깔끔한 외모의 젊은 남자가 변론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치 가득 찬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끊어진 부자간의 신성한 유대, 손자를 보지 못하는 조부모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강씨 집안이 최근에 구입한 값비싼 장난감과 아동복 청구서를
마치 애정의 증거인 양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들을 보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지훈이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이 꾸민 쇼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인을 부르자 독서 모임 회장님이 증인석에 오르는 것을 보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게 차를 권하고 친절하게 웃어주던 그 여자는 이제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박 여사님 댁이 요즘 형편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우리가 지훈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렸고 제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여자인 양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더 꽉 잡았고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김 변호사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첫 번째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다리가 떨렸지만 굳은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에 올라 법정을 바라보자 제 인생 전체가 심판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씨 집안 변호사는 저를 비웃는 미소로 쳐다보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여사님, 제 의뢰인의 부유한 집안에서 어떤 이득이라도 얻으려고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법정은 다시 웅성거렸고 그 수군거림은 가슴에 밝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쳐다본 다음 민준을 향해 몸을 돌려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득이요? 저는 당신들이 버린 것을 보살폈을 뿐입니다.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급이 오는 밤 배가 부른 수진이가 강씨 집안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기 옷이 진흙탕에 버려져 있던 것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딸을 돕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던 민준의 실루엣을 묘사했습니다. 수진이와 제가 강씨 집안의 단일원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던 그 후의 낮과 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이들은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동정을 얻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말한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큰 화면이 켜졌습니다. 먼저 민준이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서명한 이혼합의서 조항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엄격한 표정의 중년 여성 판사가 민준에게 서명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 것이 맞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고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 변호사님은 민준이 직접 쓴 편지 원본을 판사에게 제출하고 그 이미지를 화면에 투사했습니다. 너와 그 아이와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문장이 강씨 집안의 거짓 연극을 깨부수는 비수처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움의 수군거림이 법정을 휩쓸었습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진 눈으로 선글라스를 벗었고 강 회장은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지키려는 듯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님은 오래된 파일을 열어 수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집에서 쫓겨났고 강씨 집안이 이 문제를 덮기 위해 소에게 합의금만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그저 숨기기 위해 돈을 썼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강씨 집안 변호사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격과 같았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방어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모든 것은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표정으로 강씨 집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재판은 친자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예와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가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3년 전에 이 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녀가 의사봉을 책상 위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는 최종 판결을 알렸습니다. 법원은 강민준 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미성년 자녀 강지훈과 강하은의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그들의 어머니인 박수진 씨와 외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마주 안으며 우리 두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강씨 집안 쪽을 보았습니다. 두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주는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지만 그들의 이기심과 거짓말의 대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법정문이 우리 뒤로 닫혔을 때 저는 수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우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시선은 비난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듯한 공감의 눈빛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늘 그렇듯 차분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비록 간단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던 짐의 일부를 씻어내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대편에서 강씨 집안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들을 둘러쌌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으며 대중의 외침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잿빛 얼굴의 민주는 인파를 헤치고 나가려 했었고 강 회장과 최 여사는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떠나는 그들을 지켜보았고 다시 한번 즐거움이 아닌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이제 그들의 이기심과 기만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국화차를 한 잔 타서 지역에서 가장 큰 신문을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씨 가문 사건의 진실. 성차별과 유기로 인한 면접 교섭권 박탈. 기사는 우리가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부터 강씨 집안 변호사의 서투름까지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서 쫓겨났던 밤, 민준의 독이 가득한 자필 편지, 그리고 강씨 집안이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하은이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실까지 진짜 이야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이 더럽히려 했던 우리 가족의 명예가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강씨 집안에 대한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강씨 건설사의 중요한 해외 파트너사가 리더십의 윤리가 결여된 기업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이유를 대며 계약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늘 체면을 중시하며 살았던 최 여사는 정말로 병이 났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마치 비난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모든 사회적 접촉을 끊었습니다.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둔 것이고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뉘우치기는커녕 더욱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느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실패는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이죠. 몇 달 후 상류사회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민준 대표, 국내 유력 은행장 외동딸 윤서연 양과 약혼. 그의 결혼식은 수진이와의 결혼식보다 10배는 더 호화로웠습니다. 신문 사진에는 꽃과 조명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빛나는 신부 옆에선 세련된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승자이며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기하려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그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감출 수 없는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한편 우리의 삶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이전과는 다른 정상이었지만요. 어느 날 아침 수상한 남자들에 대해 경고해 주었던 이웃 아주머니가 바나나 빵 한 접시를 들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해요. 그녀가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신문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빵 접시를 받고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독서 모임의 여성들도 다시 연락을 해오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 선생님은 제게 의심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쓴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슬픔을 느끼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재판 날들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이와 지훈이의 옷을 개고 있을 때 수진이가 민준의 호화로운 결혼식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떤 반응이라도 눈물 한 방울이라도 씁쓸한 말 한마디라도 기대했지만 수진이는 그저 침착하게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엄마.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제게는 하은이와 지훈이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딸을 보았고 고통을 대신한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하은이와 지훈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테이블 위에 아직 놓여있는 신문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민준과 윤서연의 결혼 사진이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이 대개 속은 가장 공허한 법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비웃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월을 통해 배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가족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난 지 3년이 지났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요. 수진이는 동네 서점에서 파트타임 격리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손님이 좋아하는 소설을 찾아줄 때마다 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들은 마치 강씨 집안이 남긴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제게 평화를 줍니다. 지훈이와 하은이는 이제 6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는 활발한 아이로 늘 집안을 뛰어다니며 축구공을 보물처럼 껴안고 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도 웃으며 동네 아이들과 하루 종일 마당에서 놀 수 있죠. 반면에 하은이는 더 차분합니다. 창가에 앉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데이지로 가득 찬 아이의 그림은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으로 제 마음을 채웁니다. 이 두 아이는 이 집의 기쁨이자 빛입니다. 매일 밤 제 곁에 웅크리고 앉아 동화책 이야기를 듣거나 시시한 장난에 웃을 때마다 겪었던 모든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낍니다. 때때로 강씨 집안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회사는
윤 씨 집안의 지원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이제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며 사교 행사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체면에 목숨 걸던 최 여사는 상류층 파티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들은 비록 늦더라도 정의는 언제나 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 가을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저녁 식사 후 식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하은이와 지훈이의 숙제를 봐주며 지훈이가 선생님께 칭찬받은 문제를 보여줄 때마다 이따금 미소 지었습니다. 집은 평온했습니다. 공책 넘기는 소리와 아이들의 속삭임만 들릴 뿐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침묵을 가르는 칼날처럼 건조한 두 번의 벨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강씨 집안과의 대립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문을 열러갔습니다. 노란 현관등 아래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양복도 오만한 시선도 없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깡마르고 수염은 자라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깊은 다크서클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삶에 패배한 사람처럼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닥을 보며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을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은 채 문 앞에 서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신뢰를 위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한 단어 한 단어 깊은 곳에서 꺼내기가 힘든 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서영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계약에 가까웠죠. 그녀는 아름답지만 차가워요.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제 과거에 대해 늘 질투하죠. 제가 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말해요. 그는 국내외에서 온갖 종류의 시술을 시도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문제가 윤서연에게 있다고 했지만 강씨 집안은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한 은행에 회사가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녀와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을 웃음도 온기도 없는 차가운 무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매일 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텅 빈 방에 누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어요. 지훈이와 하은이를 상상해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첫걸음말을 떼는 모습을요.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망가뜨렸어요. 그는 헬쑥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애원하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죠. 용서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장모님. 그저 멀리서라도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요. 그의 말은 기도처럼 들렸지만 저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용서는 제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 안으로 몸을 돌려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좀 와보렴. 수진이는 여전히 하은이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표정 없이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평온함은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판사 앞에 선 죄수처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그가 중얼거렸지만 딸은 그의 말을 끝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진이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민준 씨, 아주 오래전에요. 그는 희망의 빛이 어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수진이는 같은 톤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 건 당신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도 당신이 내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당신을 용서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담담하게 말해진 진실처럼 깔끔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제 옆에 서서 하은이를 굳게 껴안았습니다. 가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지만 수진이의 시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깡마른 형체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저희 집 앞에 나타났던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주말 오후가 되면 그의 낡은 세단이 길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는 결코 문을 두드리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 울타리 근처에 서서 몇 가지 물건을 두고 갈 뿐이었습니다. 무선 조종 자동차, 색연필 세트, 혹은 하은이와 지훈이가 좋아하는 과자 상자 같은 것들이었죠. 그 선물들은 언제나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떨리는 글씨로 쓴 아이들에게라는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하은이는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늘 신나게 달려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친절한 아저씨가 오셨다. 지훈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꽉 껴안고 기쁨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은이는 색연필 상자를 들고 수줍게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린 뒤 제게 와서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저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주는 그저 서서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펐고 눈가는 축축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몸을 숙여 아이들을 재빨리 껴안았습니다. 불과 몇 초였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일으켜 떠났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창가에서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받아들임만이 있었죠. 아이들은 그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고 어쩌면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되던 날, 매년 그랬듯 수진이와 저는 하은이와 지훈이를 데리고 그의 묘를 찾았습니다. 공원묘지는 시 외곽에 있었는데 유칼립투스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나무십들이 바람에 속삭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묘비를 닫고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노란 국화 한 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은이와 지훈이는 근처에서 놀았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묘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린 잘 지내요. 수진이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손주들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딸의 온기를 느끼며 순간 깊은 평화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준 씨에 대한 미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안도감만 들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딸의 말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많은 어른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교훈을 배웠구나. 때로는 진정한 승리가 적을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수진이는 보이지 않는 짐을 막 내려놓은 사람처럼 새로운 빛이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통이 빚어낸 성숙함을 딸에게서 보았고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작은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집들은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울타리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림자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다크서클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 아닌 너무 많은 상실을 겪은 사람의 피로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하은이가 그를 보고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착한 아저씨. 지훈이가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오늘 할아버지 뵈러 갔었어요. 할아버지는 언덕에 계신데 거기에 예쁜 나무가 엄청 많아요. 하은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그림 그려드렸어요. 보실래요? 민주는 몸을 숙여 슬픈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아이의 순수함으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 있어요? 아저씨 아빠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하은이와 지훈이의 머리카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다는 듯이 수진이는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폭풍도, 고통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서서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깡마른 실루엣은 저녁 노을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은이와 지훈이는 집으로 달려들어와 그 친절한 남자의 방문이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해 웃고 이야기하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이 보이는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부드러운 고요함만 남은 듯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주말마다 와서 멀리서 자기 아이들을 지켜볼까요? 언젠가 하은이와 지훈이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폭풍을 이겨냈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만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수진이를 보았고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곁에 앉아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명예나 돈, 가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희생과 옳은 것을 지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대저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둘러싸여 자라는 아이들의 미소에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증오의 사슬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한 명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때 세상의 어떤 힘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